128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고시 공부할 때 뭐 지금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헌법이 지금 헌법이었으니까 제가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갖다가 하고 있느냐? 아, 대통령 임기가 그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 대통령 임기는 그냥 이거는 보장이 되는 거지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하냐면은 임기 단축 개헌, 임기 단축 개헌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거 보여드리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규정을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석하느냐? 봐라,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이제 뭐 중임 변경은 뭐 그렇다고 치고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효력이 없으니까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은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맞나? 그럼 예컨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럼 지금 5년이잖아요. 70조에 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일 수 있는 건가? 뭐 일단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8조를 보겠습니다.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발의를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175석 민주당이 175석이고 그 다음에 뭐 다 합치면 192석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는데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캄다운 하시고 130조가 있거든요. 그 PD님 130조 한 번만 찾아서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안 찾아놔가지고 전 막간에 네, 130조. 국회는 1항을 갖다가 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문장은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지금도 발의할 수 있어요. 민주당 단독으로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이니까 3분의 2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러면은 국회 전체가 300석인데 이 300석이 줄어들면은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0석만 되면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적 과반수니까 151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는 의결되는 거는 200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1석이 아니고 200석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항을 갖다가 보면은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국민투표 붙이는데 국민투표를 어떻게 붙입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그 선거권자가 4천 몇백만이라고 그랬어요. 4천만이라고 치고 2천만 한 명만 찬성하면은 통과가 되고요. 2천만 한 명만 투표하면 되고 2천만 한 명이니까 1,000만 2명만 찬성하면은 헌법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그 다음에 이제 3항에 보면은 헌법 개정안이 그런 찬성을 얻을 때는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를 공포하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헌법이 그때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두 번째, 빨리 끌어내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탄핵하는 것과 헌법 개정하는 게 있다. 세 번째, 탄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그 헌법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불분명하니까 그거는 패스.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건 뭐다?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거다. 이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에서 원하는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200석을 가졌으면 그 시나리오가 아마 가동이 됐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헌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합니다. 누구는 합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지난번에 검수완박이며 뭐며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다음 22대 국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헌법 개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대선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 대선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도모하려고 했었을 것인데 천만다행으로 이게 이제 8석 차이로 일단은 그런 우려로부터는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탄핵도 불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그냥 여야 협치해가지고 3년 뒤에 대선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각자 경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조국은 안 될 것 같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3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한번 버텨봐라.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누가? 이준석.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천하람. 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의원님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슨 아바타는 아니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서치를 갖다가 딱 해봤더니 천하람 뒤에 이석연 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하람 뒤에.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 이석연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석연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법제처장을 갖다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석연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고등학교를 고졸 검정고시로 이렇게 통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북대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전북대 법대 졸업하자마자 금방 졸업을 78년에 했는데 79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이석연 변호사인데 저 때 아마 법제처장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법제처장을 갖다가 했느냐? 이석연 변호사가 1979년에 행시가 됐는데 행시돼서 어디서 근무했느냐? 법제처에서 근무했어요. 법제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법제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사법시험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된 거죠. 근데 사법연수원 마친 다음에 판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아마 헌법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판사 안 하고 검사 안 하고 성적은 모르겠고 어쨌든 헌법연구관을 89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87년 요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한 88년인가 89년인가 88년에 생겼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생기자마자 사법연수원 수료하자마자 89년부터 94년까지
5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을 갖다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석연 법제처장이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조예가 깊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제목도 뭐 헌법재판소 관련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기능에 관련해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헌법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본인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제처에 그 법제처장까지 이제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다음에 지난번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그러니까 4년 전이죠. 2020년 1월 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였느냐?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었는데, 그 김형호 국회의장 밑에서 공천관리위원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런데 작년에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누가 후보로 나왔습니까? 그때 김기현 대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그때 뭐 나경원 대표 나온다 만다, 뭐 안철수 대표 뭐 나온다 만다,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또 누가 출마를 했었느냐? 천하람 요번 당선자가 출마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석연 변호사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천하람의 후원회장을 작년에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천하람과 이석연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겠구나. 아니 뭐 이렇게 누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천하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뭐 젊은 변호사가 어쨌든 뭐 당대표에 출마했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천하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후원회장을 이석연 대표가 맡아줬다라고 하니까 뭐 고맙게 생각을 했겠지. 아니면은 이석연 변호사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그 친분이 깊은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4월 15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그 이석연 변호사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을 딱 읽어보고, 제가 그 칼럼을 읽어보고, 이준석과 천하람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이석연 변호사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했거든요. 이거거든요. 한겨레 신문 4월 15일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 칼럼을 정리를 했는데, 이석연 변호사가 그 제목은 뭐냐면은 임기 1년 단축 개헌. 제목 자체가 개헌은 개헌인데 어떤 개헌이냐? 임기 1년 단축 개헌이다. 그러면서 그 부제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박수 받고 떠나려면, 이게 한겨레 신문의 그 칼럼 제목이었는데,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뭐라고 이 양반이 이제 썼느냐. 지난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년 동안은 정적에 대한 복수와 전 정권 정책 뒤집기로 일관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의 그 보수층의 한풀이 장단에 부응한 2년이었다. 그 다음에 그 지난 2년 동안에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포용력이 전무했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모든 국정 모든 분야에서 승자 독식이 횡행했다. 그 다음에 직원과 소통이 차단됐었고, 그 다음에 자유를 앞세운 나머지 평등의 정신이 망각됐다. 그 다음에 검찰이 쫙 부상해가지고 마치 검찰이 사회적 특수 계급의 부활이 되는 것 같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160명이 희생이 됐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에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석연 변호사가 뭐를 주장을 하느냐.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87년 헌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손질이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입법례를 갖다가 뭐라고 들고 있냐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본인이 뭐 이렇게 리서치를 했겠죠. 우루과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단임제한 나라가 뭐 프랑스도 있고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우루과이밖에 없고 단임제 우리나라에서 5년 단임제가 채택된 거는 장기 집권 그 이전에 장기 집권 독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가 채택이 된 건데 그런데 이런 직선제는 단임제는 직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 기회를 박탈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는 역사적으로 딱 봤을 때 실패한 거다. 그 다음에 5년 대통령 마치고 박수 받고 떠난 대통령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석연 변호사가 뭘 이야기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개정은 그거 다시 128조 좀 띄워주세요. 네네. 128조를 갖다가 보면 헌법 개정은 제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의해서 발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가 있는데 이석연 변호사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발의하시오. 그러면서 금년 내에 개헌하시오. 그 대신에 붙이게다가 대통령의 임기를 2026년 5월까지 명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 5월 며칠 10일. 5월 10일부터 임기 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2에다가 5를 더하면 뭡니까? 2027이잖아요. 그러면은 2027년 5월 9일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인데 그런데 이석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 헌법 개정안을 그 발의를 갖다가 하고 그 개정안을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금년 내에 개헌하는데 대신에 대통령의 임기를 1년만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아주 크게 선심 쓴 것 같아요. 크게 봐줬네. 1년 임기를 갖다가 줄여서 2026년 5월까지로 명시를 갖다가 하라. 그 다음에 2026년에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22년에 큰 선거가 2개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이 있었고 지선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거가 없었어요. 뭐 강서구청장 선거, 뭐 그거는 구청장 선거니까. 그러다가 2024년에 총선이 있고 2025년에 뭐가 있습니까? 2025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026년이 됐는데 2026년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있잖아요. 2022년에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그 뭐 시장이나 뭐 군수나 뭐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임기는 4년이니까. 그러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그때 대선을 같이 하자. 이게 그 이석연 변호사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거가 대선, 지선, 총선 이렇게 3번씩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대선과 지선을 한데 묶으면 대선, 지선 한 세트, 총선 한 세트 해가지고 선거를 3번 할 거를 2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 번만 그거 띄워주세요. 제가 헌법 그 규정을 갖다 다시 보여드리면 자, 128조 1항을 갖다가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0석이 안 되고 151석이 돼야 돼요. 국회 재적의원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니까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석연 변호사가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왜 천하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준석이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천하람 뒤에 그 이석연 변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뒤에 천하람 변호사가 있는 거지. 뭐 이준석 대표 하버드 나왔다면서요. 우리나라 요번에 이제 제가 재밌는 걸 갖다가 봤는데 요번에 그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제일 많이 그 국회의원을 배출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이래요. 그 다음이 뭐 고대, 그 다음 연대 뭐 그렇게 나가든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국회의원을 한 명씩 배출한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석사 뭐 박사 이런 대학원 말고 학부에 언더에서
그게 그 하버드 졸업한 국회의원 누굽니까? 이준석. 근데 뭐 이준석이 아무리 하버드 대학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구경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구경도 못 가봤는데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이준석이 뭐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헌법이 이런 저렇고 이건 저렇고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해할 수 있겠네. 왜냐하면 저도 못 쓴 헌법책을 김재동 씨가 썼더라고요. 아, 그럼 뭐 이준석이 써도 되겠네. 어쨌든 이준석이 뭐 그렇게 했겠지만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많이 들었을까? 아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변호사가 누구겠습니까? 천하람 변호사니까. 그러면 천하람은 변호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 물어봤겠지. 근데 그래도 헌법과 관련해서 권위자인 이석연 변호사가 천하람의 그 후원 회장을 했으니까 아니면은 이석연 변호사가 본인 소신일 수 있겠죠. 본인 소신일 수 있으니까 천하람 변호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 이번에 당신 그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준석 대표 당선되고 그러면 이러이러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그 5분의 1이니까 20% 박인세를 확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주장을 해라.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선거가 1년에 막 그러니까 매번 선거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저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과 대선은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아니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되면은 그 여파에 따라서 다수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야지 조금 낫지. 지난 2년 동안 그다음에 앞으로 3년 동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다 그러면 다수당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은 붙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석연 변호사 말이 뭐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 하냐면 그렇게 따지면 지난 2년 동안에 정적에 대한 복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정적에 대한 복수입니까? 오히려 정적에 대해서 봐줘도 한참 봐줬지. 내가 대통령 됐어 막 그러면 이재명 대표 벌써 감옥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다음 그게 무슨 뭐 정적에 대한 복수입니까? 그 다음에 지난 정권에 대한 정책을 뒤집기를 갖다가 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정상화한 거지. 지난 정권의 정책이 뭐 제대로 된 정책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제대로 뒤집지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제대로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정원 수사도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막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뭐 마치 그냥 무슨 뭐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검찰 권력이 부상된 것처럼 프레임을 잘 짜서 그렇지 요소요소에 이제 검사 출신들이 뭐 금감원장도 있고 뭐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정권에서 참여연대 출신들, 민변 출신들이 그 장악한 요직에 비하면 검찰 출신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다 좋은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형사 처벌이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개헌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축소한다?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의 무슨 공직선거법부터 해가지고 위증교사나 뭐 해가지고 그러한 중요한 혐의들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예컨대 올해 아니나 뭐 다음 그 내년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그 재판이 100만 원 이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거나 위증교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 재판이 실형으로 확정되면 그러면 저는 이석연 변호사 말에 찬성할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100만 원 밑으로 확정이 되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대장동 뭐 이런저런 그런 본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되는 거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있잖아요.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총칼만 안 들었지 쿠데타랑 뭐가 다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석연 변호사 굉장히 뭐 사법시험도 합격하시고 행정고시도 합격하시고 그다음에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권위자고 서울대에서 박사도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 사회 활동도 뭐 경실련 같은 데서도 활동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칼럼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갖다가 한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통령 임기가 지금 줄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요. 뭐 저만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에게는 108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조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108석 중에 몇 석이라도 한 10석이라도 8석 뭐 극도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이야기하면 8석만 이탈되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큰일 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지난 총선과 총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대통령이 뭐 자이든 타이든 보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 임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제 개인적으로 이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번 그 조국 대표 빨리 대법원에서 그 선고 나와가지고 그 수감 생활 감옥으로 들어가시고 2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 최소한 한 1,000만 원은 나와야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갖다가 좌지우지했는데 한 1,0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위증교사죄 뭐 깜빵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증교사죄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내가 박수 받고 떠나련다 뭐 1년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때 가가지고 대통령이 스스로 그 개헌안 발의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4년 중임제로 간다 이렇게 쫙 깔끔하게 하시는 거 그건 저는 큰 박수를 갖다가 쳐드릴 생각은 있는데 뭐 그러려면 이제 법원이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